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 속풀이는 조홍천, 신지호 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문회도 있고 이번 한 주에 정치권 이슈가 꽤 많은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유상범 원내수석 이렇게 당 지도부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보통 당 지도부가 당내 소속 의원들 세미나 하거나 이러면 많이 가기는 가요. 근데 그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리셋 코리아라고 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했던 인사들, 대표적으로 전환길 한국사 강사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윤 어게인 토론회에 지도부가 갔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지도부가 다 가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데. 예. 근데 어제 유사한 또 토론회가 장동혁 의원 주최로 있었고요. 네. 거기에 등장한 스피커도 그 전날 윤상현 토론회하고 똑같아요. 전환길, 전한길, 심규진, 네. 이런 분들이 똑같아요. 네.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제거는 윤석열 정신으로 재무장을 해야지 가능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의 혁신위는 네. 당원 당규에 사죄를 넣어가면서까지 이제 더 확실한 절연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반대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자는데 거꾸로 그 퇴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또 조금 더 노골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극우 반동화, 네. 이런 건데, 대선 패배 원인도 윤 대통령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윤 대통령과 함께 했으면은 대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탄핵은 왜 했느냐. 그 심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그 토론회에서 네. 탄핵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전응하다, 이런 막말까지 막 해대고. 그런 얘기도 나왔군요. 예. 근데 거기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송원석, 정책위 의장 김정재, 사무총장 정점식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총출동했어요. 한두 명이 간 게 아니고 다 간 토론회고. 근데 지금 보면은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랑 정말 상충이 되거든요. 혁신안이랑도 물론 배치가 되고, 당 지도부도 송원석 원내대표조차도 사죄 메시지라든지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거는 말과 행동이 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만 하더라도 과거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한번 사과했고, 네. 김문수 대선 후보도 선거운동 막바지에 또 사과했고, 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거기는 진짜 사과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사과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윤호개인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한 사과는 뭐고 돌아서서 얘기하는 윤호개인은 뭐냐.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하란 말이냐. 그러면 언행이 일치해야 그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성, 그럼 앞으로 변화 가능성까지도 믿어주고 좀 지켜보는 건데, 네. 얘기하고 돌아서서 윤호개인이고, 지금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게 너무나 명약관화한 세력들이 우리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지금 단결해야 된다. 그건 아무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네.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줄로 다 짐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12월 3일 이후로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계속 거꾸로 갔고요. 네. 계속 거꾸로 갔고, 최근에 김용태가 5대 혁신안이라고 했나요? 네. 그 중에 한 두어 개, 세 개만 받고 해도 돼요. 그런 그 당에서 가장 젊고 또 혁신, 저 정도면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전환을 하는구나, 네. 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비대위원장이 있었는데, 그걸 굳이 너 오늘로 저 임기 끝났으니까 나가, 그리고선 언더친윤들이 수근수근 돼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새로 어떻게 하느니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원장 겸임해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다. 관리형으로 가자 그냥. 예. 예. 그러면서 혁신이는 띄우고. 혁신위는 띄우고 저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민주당도 옛날에 뭐 혁신이 띄워가지고 시간만 벌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저글링하면서 눈속임하고 시간 벌기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뭐 시작하기도 전에 발로 차버리고 윤희숙 여연 원장이 받았는데 참 왜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간에 예.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1도 진정성이 없다. 권영세 저 비대위원장 요즘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요. 저런 네. 분이 아니었는데 한동훈하고도 뭐 각을 세우고 뭐 왜 저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고발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당일날 계엄 해제 바로 한 건 너무 왜 계엄을 했는지 자초지종 살펴보지 않고 계엄 해제에 동참한 거 감정적인 대응이다. 좀 성급했다. 뭐. 예. 뭐 어떡하란 말이야. 예. 어떡하란 말이야. 네. 내란 세력으로 완전히 가는 건데. 그리고 계엄 11일 만에 탄핵 들어간 거. 네. 그거 온당치 못하다. 어떡하라고. 아니, 그 뭐 민심하고 맞서가지고 언제까지 싸우겠다는 예. 거예요. 이게 저 그런 분이 아닌데 음.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 분위기를 보면 전혀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2월 3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좀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전당대회 출마 검토하는 걸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끼리 뭉치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동지애를 이제 좀 회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자꾸 이제 뭐 그때 어땠냐 그때는 어땠냐라고 하면서 뭐 사죄를 해야 된다느니 뭐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부 총질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합부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요. 이건 뭐 혁신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예. 저는 뭐 장동혁 의원이 뭐 동지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봐요. 뭐 누구 덕분에 수석 최고위원도 되고 모두 했던 사람이 동지애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요. 보니까 뭐 전한길 씨가 장동혁 의원을 극찬을 하더라고요. 네. 장동혁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아, 언제까지 사죄하란 말이냐라는 이 얘기 이후로. 예, 그 장동혁이 그걸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네. 아마 극우 쪽 사람들이겠죠. 예. 언제까지 뭐 사과만 해야 되느냐. 근데 장동혁 의원 얘기 들어보면 뭐 극우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신우파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스스로 극우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신우파라는 게 뭔가 좀 뭐가 새로운지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새롭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고. 네. 지금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 아까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 3대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자기도 언제 그 칼날을 맞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 공포감, 그게 엄습해 있어요. 그 내색하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그 칼날이 나한테도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특히나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뭐 계엄을 사과하고 뭐 하고 또 그 탄핵 반대한 거에 대해서도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란 특검에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계속 사죄를 하고 뭐 그 문제점을 막 인정을 해버리면 네. 특검 수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명분을 좀 더 높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사고가 있어요. 근데 네. 전혀 다른 사고도 있거든요. 우리 이 당이 그런 것과 절연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오히려 이 당을 무슨 위원정당이다, 내란 동조당이다, 뭐 하기가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친한계 인사들이랑 유독 뭐 한동훈 전 대표랑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이른바 쌍권 지도부에서 대선 앞두고 이제 후보 교체 시도가 좀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걸 대비하느라고 돈을 한 160억 원 정도 썼다. 뭐 이런 의혹이 여의도에 도나 보죠. 이걸 김종혁 전 최고가 제기를 했더니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당내에서 이런 고발전까지 벌어질 만큼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좀 깊은 상황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권영세 전 위원장 저도 뭐 잘 아는데 뭐 그렇게 격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예. 굉장히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라든가 뭐 친한계 쪽을 뭐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도 자주 올리잖아요. 네. 어저께 그저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땅히 야당으로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야당 청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여당 쪽 반응이 뭐냐? 니네 내란 정당이야. 뭔 내란 정당이 니네 입 닥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청문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 내심에는 네. 니네들은 니네 앞가림도 못하는 건데 아유 뭐 어디 나와가지고 뭔 소리야. 야 돌아가지고 니네 앞가림이나 먼저 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위원정당 해산을 넘어가지고 국고도 뭐 못 받게 하겠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법안들 지금 막 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진작에 떨었어야 됐어요. 예. 절연하고 윤석열하고 절연하고 반성하고 뼈를 깎고 이게 말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잘못됐어요. 네. 이게 뭐 시기를 놓쳤어. 그럼 손가락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팔목까지 가요. 근데 또 아까워졌다 보니까 또 팔목을 자를 기회를 놓쳤어. 그러면 팔꿈치를 잘라야 돼요. 아, 팔꿈치 안 자르죠? 예. 팔 잘라야 돼요. 시기를 놓치면 계속 더 커지는군요. 팔 안 자르면요? 네. 그 다음에는 목숨이 경각에 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팔꿈치 근처, 팔 근처까지, 네. 어깨 근처까지 지금 간 것 같은데, 19%인가요? 갤럽하고, 지지율이요? 예, MBS. 네, 19%. TK에서도 민주당이 졌잖아요.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죠. 그리고 TK 지역의 신문들을 보면 아주 국힘에 대한 논조가 그냥 쌩쌩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십몇 년 된 당원인데, 네. 야, 정말 탈당하고 싶다. 이런 게 지금 막 속출하고 있어요. 네. 가장 위험한 게 지지자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건데, 지금 다들 부끄럽다 그래. 왜 그럴까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자르고, 봉합하고, 네. 그리고 기력을 해야지. 지금은 뭐 체력이 안 되니까 수술 못 한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상황은 좀 뭐 그런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지금 그 구치소에서 조사를 계속 불응하는 상태여서 두 번째까지 이제 강제 구인을 좀 시도를 했는데 이게 강제로 정말로 이제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다. 사유가 있었다라고 예, 얘기를 경거성 하니까. 계엄이고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뭐 또 전환길 씨와 같은 사람들은 뭐 구국의 결단이다. 네. 뭐 개몽령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연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메인 스피커로 나와서 목청을 높이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윤 전 대통령도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그 구국을 위한 결단이고 뭐 그랬으면 왜 이렇게까지 뭐 피하고 뭐 하고
할 일이 아니죠. 조사를 왜 안 받느냐. 오히려 뭐 당당하게 예. 이 정도 되면 뭐 양심범이고 확신범이고 정치범 아닙니까? 예.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오늘을 보니까 그 특검 조사에는 불응을 했는데요. 지금 뭐 미국 리버티대라는 데 이제 교수인데 모스탄이라는 분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를 좀 주장하는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어제는 이제 서울대 정문 앞에서 뭐 기자 간담회 같은 걸 좀 열었거든요. 오늘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검 조사에는 불응을 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또 접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러니까 그 건강이 검찰이 오라 그러면 막 급격히 악화돼 가지고 도저히 못 나가고 모스탄 교수 같은 사람이 오면 또 급격히 업돼 가지고 막 잠깐의 접견이 가능한. 잠깐 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예. 진정성이 없는 거죠. 아까 뭐 드러낼 끌고 올 방법이 없다고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에는 인치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 중에 테이저건 싸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다. 뭐 그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구속영장에서 허용된 범위다. 근데 이제 국격의 문제죠. 명색이 그래도 직전 대통령인데 거기를 뭐 그냥 답싹 들어가지고 나온다? 국격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냥 안 온다고 자꾸 버티면 옥중 조사도 하면 되잖아요. 저는 우선 제일 근본적인 잘못은 윤 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요. 네. 당신이 공정과 상식, 뭐 법의 지배, 법치 그걸로 대통령 됐잖아요. 검찰총장 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했었고 지금 뭡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합니까 이게? 예? 어느 잡범이 구속됐는데 검사가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버텨요. 두 번째,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 드러내는 거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이 가서 조사하는 게 맞죠.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특검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 조사를 경호 별관가 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때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뭐 야 우리가 왜 그까지 가냐. 근데 이건 상황이 좀 다르니까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조사를 거부한다. 이 기록만 쌓을 게 아니고 구속의 사유가 뭡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도주할 것 같으니까 잡아넣는다. 즉 사람 잡아넣기 위해 가지고 구속하는 게 아니고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에 구속하는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예. 그러면 구속했어요. 구속했는데 거부한다 해가지고 수사 안 하고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한다? 그럼 왜 구속했냐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자꾸 뭐 신경전 기싸움 할 게 아니고 좀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먼저라면은 네. 옥중 조사도 검토할 아니 필요가 그거 있다. 안 하면 구속 왜 했냐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가는 게 맞아요. 이제 지금 이 정도라면. 네. 저렇게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이래서 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이해하지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구속된 상태이고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조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사의 뭐 북한 무인기 파견 관련해서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군 출신이니까 본인이 좀 제보받은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관저 상공을 정찰한 거다.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좀 은폐된 정황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건 뭐 사실관계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드러날 텐데 저는 그 사실이라고 봐요. 무인기. 무인기를 김정은 그 15호 관전가 그쪽으로 이제 뭐 해서 근데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12월에 북한이 무인기 보낸 적 있잖아요. 네. 2대인가 3대 그래갖고 뭐 용산
상공도 뭐 지나가고 지나갔다. 예, 그래서 뭐 뚫렸다 이런 얘기 예, 있었잖아요. 뚫렸다 그랬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우리 그 드론을 2대를 또 보냈어요. 네, 그 대응으로요. 송골매라고 하는 드론을 네, 2대를 보냈는데 이게 북한 영공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북한이 들어왔다가 나간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군 당국에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발표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군 당국 발표를 알고 북한이 오, 남쪽에서 그거 보낸 거 우리 저 영공 들어왔다 나갔구나. 그래갖고 그 총참모장이던 박정천 있잖아요. 네. 그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이고 부위원장인데 네. 그 목 날라갔어요. 아, 그게 뒤늦게 드러나가지고. 예. 그게 경질 사유로 본 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효능감을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예. 활용이 됐을 수 예.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민주당에서는 계속 외환죄 뭐 그리고 일단 이게 검찰 뭐 특검에서도 이적죄 적용을 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맞대응 성격이라거나 그 지금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을 한 상태에서 대치 중인 상황이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이게 외환죄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반 이적죄가 그러니까 외환 유치가 안 되니까 이제 통모가 입증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적죄. 일반 이적.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 예. 근데요, 이게 왜 해야 하는 거죠? 동선이 노출돼서? 응?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방을 위해 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쟤들 자극해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 도발을 유도하려고 그럼 한 전쟁하게 거다. 되면은 이게 우리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내란 특검의 경우 수사 목표 중에 가장 큰 게 외환죄를 어떻게든 유죄로 받아내는 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뭐 아주 고강도의 수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팩트가 이 의도란 거 간 건 맞아요. 네. 근데 왜 갔느냐? 예. 그건 작전 목표고 의도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징하게 뭐 증언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직 사성 장군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작전 시기, 경로, 목표, 그 사실 군사 기밀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다 보면 뭐 백령도에 드론사 뭐 101 대대인가가 백령도에 있고 우리가 뭐 타겟을 잡는 거는 김정은 관저에다가 뭐 남포 해군 시설이고 예.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해요. 그게 오히려 북한한테 난- 도움되는 정보 같은데. 난 그게 예. 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네. 왜 우리 거 그냥 다 까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동 단계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과연 일반 이적죄가 되느냐 마느냐 기초 자료 수집 중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런 정말 이 남북 대치 상황, 분단 국가에서 이런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군사 정보 같은 거를 막 그냥 떠버려도 되는가? 네. 저라면 그러겠어요. 이건 뭐 저번에 적폐청산할 때도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제보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송 나가지고 떠들었어요.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예. 나 그때 그랬어요. 아니 그거 검찰에다 알려주면 돼. 그 사람들이 수사할 거 아니냐. 그거 왜 떠드냐. 그 수사방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에 얘기하면 되지 왜 대국민 앞에서 이렇게 본인이 다 공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 예.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방을 취약하게 하는 거라고 분단 국가에서. 네. 지금 뭐 전작권 얘기 나오는데 나 그것도 환장하겠지만 어쨌거나 저번에 곽정근 특전사령관 예. 기업 다음 날인가 가지고 유튜브 했잖아요. 김병주 의원이랑 했죠. 예, 박선원 의원. 박선호 의원이랑. 그래가지고 뭐 다 클리어 됐습니까?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네. 곽사령관의 예. 증언이 뭐 그런 백미를 준 거잖아요. 왜 자꾸 이런 걸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심장은 갑니다. 왜 그런지 심장은 가지만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될 일을
국회에서 제보해야죠. 나중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 제가 제보한 거예요. 그럼 맞지. 되는데 그게 맞지. 순서가 좀 바뀌었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청문회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오늘 또 그 청문회가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 다 뭐 의원 하셨으니까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금 한창이고, 또 추가로 드러난 게 임금 체불 의혹이 좀 불거졌습니다. 이해가 안 돼. 예. 의원실이 임금 체불하는 건 좀 이례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본인이 해고시켜갖고 나가갖고 다른 의원실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그 해당 의원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 뽑지 마라. 취업 방해까지, 방해 의혹까지 나오고. 재취업 네. 방해까지 했고 임금 체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예사롭지 않은 게요. 지금 민주당 보좌진 어제 뭐 그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뭐 면담하고 했던데 네. 지금 민주당 보좌진 내에서 이거 잘못하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자 예, 문제 빨리 이거를- 매듭 못 지으면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감싸고 뭐 한다라는 거는요. 전혀 뭐 민주당이 그간에 주장해 왔던 거랑 전혀 안 맞고. 예. 그러니까 뭐 을지로 의원회가 갑지로 의원회로 바뀌었다는 등 뭐 네. 이런 거니까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인데 저는 뭐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좀 무기력하다 보니까 뭐까짓 거 이 정도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 하고 그렇게 강행 처리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시차를 두고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돌아올 같다.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전혀 신경 안 쓰일 것 같은데, 뭐 정교조에서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아니면 자진 사퇴하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단체 그리고 전현직 보좌관들 사이에서 강선우 후보자도 낙마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이건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영, 우군, 뭐 호의적인 쪽에서 사퇴해라, 네. 낙마시켜라, 라고 나오는 게 사실 제일 두렵죠. 그렇죠. 야당이 뭐 어차피 그렇게 할 거고 보수 신문은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건데 지금 진부지로 일컬어지는 한겨레 경향 사설을 봐도 한겨레 사설이 뭐더라? 한겨레도 강선우 후보 뭐라 갑질 했어요? 의혹 예.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그러니까 이건 난리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이제 이거 대단히 부담스럽죠. 지금 예.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들 뭐 한마디로 폭발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진 협의회도 김병희 원내대표를 만난 게 만난 거 가지고도 네. 폭발하려고 합니다. 왜 민보협 이름을 내고 성명을 발표를 못하냐. 왜 그냥 원내대표를 면담만 했냐. 면담해가지고 중얼중얼대고 거기 네. 시혜적으로 거기서 뭐 해주는 걸 기다리냐. 예.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권이고 처우고 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 의사 표명도 명시적으로 못 하는데 회비는 왜 걷냐, 운영비는 네. 왜 걷냐, 예. 창피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에 유명했어요. 강선우 의원이요? 예. 그래요? 저는 몰라가지고. 저도 뭐 현역에 있을 때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는 하는데 현역 의원들은 또 강선우 의원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곧 당대표 장관님. 곧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하려면 강성 지지자들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페북 같은 거 보면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저 국힘 나부라이들 뭐라고 하든가 귀담아 들 필요 없어. 그냥 가야 돼.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면은 도민으로 쭉 무너진다. 뭐 누가 어떤 의혹이 있고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한 명도 낭만 안 돼. 이게 강성 지지층의 그렇죠. 입장이군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증폭시켜야 네.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전당대회에서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55%거든요. 권리당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거기다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은 상당히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잘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뭐 정리
수순은 아니겠네요. 강선우 아니 의원에 그래서 대해서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저께 예. 아침까지만 해도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청문회인가요? 네 오늘 있어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이미 뭐 정교조고 또 뭐 국민 검증 뭐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했던 범학계 데서 국민 검증단 예, 정교조 뭐 이런 데서 안 된다 네. 나가라 예.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희생양으로 희생 프라이를 띄우고 강선우는 그냥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거기서 또 뭐 임금 처벌도 나오고 후속으로 계속 뭐가 나와요. 음, 거기다 여성정치 네트워크라고 네, 여기도 시민단체인데 민당의 우호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 안 된다. 진보당도 안 된다, 민주노동당도 안 된다. 아니 거기다 권영국 예, 의원이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과거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냐라고 하기에는 뭐 권영국 개인의 SNS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정의당의 대선 후보를 했던 분이 데스노트를 일단 썼어요. 네. 이건 뭐 굉장히 그러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정의당 데스노트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건 또 그럼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었는데 예. 어제 안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소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청문회라는 게 그 여러 장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쭉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뭐 날려야지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더 그게 안 좋은지, 여론이 안 좋은지, 강행 처리했을 때 그 반발이 또 어떨지 이런 네.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불복 게임이에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 나도 문제덩어리지만 나보다 더 심한 문제덩어리가 옆에 두 명만 있어주면 자기는 살아버리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얘기는 오늘 이진숙 장관 청문회. 장관 후보자 하잖아요. 이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강선우 케이스랑 케이스랑 다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한 몇 명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다가 추가 보도가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네. 이건 강행한다라고 했는데 추가 보도가 나와버리면 퇴로가 막히죠. 지금 SBS에서 6개월 동안 보좌진과 강선우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같은 걸 갖고 있다. 네. 지금 깔 거 많다. 그렇지만 이거 잘못 갔다가는 2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다. 네. 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섣불리 뭔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강행한다 그러면 까겠죠. 예. 그러면 이게 뭘 들고 이제 모를 때가 가장 두려운 거거든.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도 있고 저희가 잠깐 뭐 얘기 못했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있어서 뭐 청문회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당의 혁신위원이시기도 하고 예. 과방위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시고 간사시잖아요. 예, 예. 일단 뭐 청문회 지나긴 했습니다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청문회가 5일 내내 이어지면서 좀 논란의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당이 좀 협조해 주신 배경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야당이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야, 항상 협치를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협치를 주로 이제 힘으로 밀어붙인 쪽은 여당이었죠. 그런데 네.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또 처음에 지명했을 때도 어쨌거나 그 현장에서 이런 네. AI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그 체득한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기대가 있었고 지금 우리 청문회가 주로 정책보다는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또 정과라든가 무슨 예. 이런 문제로 이제 크게 논란이 되는데 반해서 배우 후보자는 뭐 그런 점이 좀 적었고요. 몇 개 좀 지적할 것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 저 청문회라는 것이 네. 같은 날 하는 다른 후보자가 좀 험결이 크면은 좀 묻혀요. 묻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청문 제도를 바꿔야겠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네. 이렇게 막 한꺼번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꼼꼼하게 좀 검증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이제 업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네. 오히려 과방위는 할 때마다 좀 눈여겨 보게 되는 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어떤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방송 3법 앞서 처리했던 방송 3법 문제에 대해서 피켓을 조금 항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민희 독재 아웃 뭐 이런 걸 내거셨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이런 최민희 것들이 독재라고 부를 정도군요.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 저희들 판단이라기보다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네. 어느 시민단체가 상임위 운영 시간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국회 실제로 상임위를 자세히 보시면은 상임위원장 권한이 막대합니다. 네. 예, 상임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질서유지권도 발동할 수가 있고 발언권도 다 예, 줄 수 발언권도 있고 줄 수 있고 발언권 뺏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상임위도 그랬지만 퇴장하시라 하는 예, 분도 있었고. 다른 상임위도 그랬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또 말로서 서로 협치하고 또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비판도 말로서 하고 해야 되는 곳인데 네. 이게 어제 오늘 우리 당을 넘어서 정말 참 한번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간사 입장에서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하고 네. 과기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의 다른 현안을 거기서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상임위의 독선적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뭔가 우리 정말 소극적 저항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고함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회의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인데 좀 안타깝죠.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게 네. 이제 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이제 저희 당이 그때 만들었습니다. 저희 당의 전신이 예. 예. 새누리당 때. 예, 새누리당 때 우리 당이 정말 다수당일 때 만드는 거죠. 왜냐하니까 항상 몸싸움 또 무슨 뭐 이런저런 해서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자고 그래서 소수당도 좀 충분히 소수당의 주장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는 소용이 없죠. 상임위 절차라는 것도 네. 뭐 위원장이 그리고 여당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무력감의 표시고 네. 이제 그러지 말라. 이건 어쨌든 그날 뭐 중계도 방송도 하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의 문제점을 알리자고 해서 했던 사안인데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개선해서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고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죠. 특히 그날 문제됐던 것은 예. 국회 경위를 동원한 일입니다. 아,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조간신문 사설에서도 이거 참 국회 경위까지 동원할 일이었나 그런 일을 협의해서 서로 해결해야지. 예. 거기다가 또 처음에 자칫 그 사내라고 발언했어요 위원장이. 예. 그 사내를 하면 그날 회의를 다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해야 될 위원장이 이제 그런 피켓 같은 것을 보고 약간 좀 기강되어서 사내를 선포하실 뻔했군요. 예. 네. 선포를 했습니다. 아, 선포를 했군요. 했는데 직전에 개회 정식으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사내 선언 자체가 무효인 선언을 한 거죠. 아, 그런 해프닝이 또 있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국회가 조금 더 소수당을 존중하고 특히 큰 이슈 방송법도 그렇고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방송도 우리 방송의 뭐 방송이 정말 전 세계 글로벌 어떤 표준
글로벌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뭐 네.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공영방송 사장을 차지하느냐, 누가 공영방송 이사가 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강행 처리하고 법을 강행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네. 상임위원장의 독주가 너무 심하다. 그런 항의 표시였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회 경위까지 부르고 네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과 둘러싼 이제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는 배제가 된 상태잖아요. 네. 뭐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는 야권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최영도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임기를 채워주고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킨 것 자체가 저는 협치의 한 상징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송법에 대해서 또 방송통신의 설치법에 대해서 그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초기에 상승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는 정부위원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 사실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로서 정말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또 정치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은 그 이준숙 정부위원을 이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네. 배석시켜서 참석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협치 아주 좋은 상징이다. 근데 결국 배제를 시킨 그렇지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가 뭐 그럴 뜻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특히 그리고 또 아마도 뭐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계속 촉구하는 모양인데 예. 역대 정부에서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전례가 그 윤석열 정부 시작했을 때 그때 방송통신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분은 당시에 조금 그 종합편성 채널, 종편 채널 그 승인을 위한 재승인을 위한 점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승인 조작 문제 때문에 재판 중이었고 기소가 되고 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대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뭐 물러나거나 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한 분만 빼고.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5명이니까 더 급한 일은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네. 국회 추천목 3명이 지금 아직 추천이 못 되고 있고 이건 민주당이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계속 하자 그랬고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목까지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목도 있고. 예, 그러니까 빨리 지명해서 5인 협의 체제를 해서 방송통신의 정책들을 정상적으로 논의해야죠. 그렇게 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2인 체제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해서 끝없이 지금 방송통신의 주요 정책을 공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급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른 청문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백영훈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연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도 저희가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갑질 논란이 가장 파급력이 좀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전현직 보좌관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여기 참여한 게 한 599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92.7%가 낙마에 찬성을 했거든요. 예. 실제 좀 뭐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보좌관들 얘기를 좀 들어보셔도 지금 여의도 국회 내 분위기가 좀 흉흉한가요? 그게 그게 아마 처음에 저는 약간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사실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물론 뭐 미국에서도 뭐 청문회 이런 걸 하면서 장롱 속에 해골을 끄집어내는 일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일 이런 공직에 무슨 청문회나 그런 게 없었으면은 몰랐을 일인데 온 집안을 들추다 보면은 뭐 장롱 속에 있던 해골 같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일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래서 미국은 보면은 이런 이제 신상에 관한 정말 정부의 공직자 임용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네. 이해 충돌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도덕적 문제라든가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철저히 FBI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법무부와 함께. 네. 그런 뒤에 이제 정책만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아마 장관을 임명하고 청문 요청할 때까지 한 뭐 열흘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을 누군가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평판 조회라든가 네. 사전 검증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 여러 업무 환경에 대해서 뭐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네.
대나무 숲에 이미 올라왔을 때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네.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저도 모르죠. 무슨 이야기가 또 올라와 있을지. 예.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몸가짐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 쪽이 될 테고, 뭐 심지어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당에서 다른 그 상임위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이 독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예컨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당의 그 보좌진들이 좀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검증을 하려면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일이고,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그렇죠.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아는 거기 예, 있잖아요. 예, 예. 네. 거기 그리고 이미 다 올라왔던 내용인 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지금 뭐 많은 경우 보면은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공직에 처음 입문하면서 그때 언론에 있다가 가보니까 예. 이 생각보다 공직 검증이 철저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사한 과정 또 네.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심지어 나중에는 평판 조회를 다 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엄밀한 절차를 했을 텐데 왜 저런 문제들이 끌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뭐 학위 표절이라든가 뭐 예.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정의경 후보자의 경우도 본인이 질병청에 있으면서 그걸 할 때 분명히 그 가족이 그 질병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그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네. 그런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런 사실들은 이미 여권 내에서도 그런저런 사실 때문에 그분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한마평이 막 나올 때. 초반에 뭐 그런 말이 약간 예. 돌았었죠. 근데 그런 네. 것들이 무시되고 강행되는 것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권 내에서도 이 뭔가 지금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에 예. 대한 이야기까지 아마 나올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워낙 이번 주 내내 수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네. 하다 보니까 아까 신주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의 그렇습니다. 개념이어서 네네. 흠결이 제일 많은 후보자 정도를 이제 뭔가 그렇죠. 뭐 철회를 하는 정도? 예.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걸 또 좀 생각한 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일이 다 보진 않을 거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저희 짐작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너무 심하면은 몇 명을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끝까지 버티면은 네.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 조각 과정, 또 모든 정부가 보면은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보면은요, 조각 그리고 검증에서 큰 이제 어떤 상처를 입고 시작하거든요. 예. 그로부터 정부가 집권 초기에 누리던 높은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뭔가 이제 의구심으로 번지고, 왜 저런 사람을 굳이 쓰려고 하느냐에 대한 논란, 또 그걸 강행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또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번져서 뭐 이번 정부에서는 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길래 그런 네.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예. 오히려 뭐 좀 더 심한 경우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 검증 시스템, 그리고 누가 검증했느냐, 그런 인사를 굳이 이렇게까지 여권 내에서 뻔히 이런저런 사안이 돌출될 것이다. 네. 말하자면 벽장 속에 해골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네.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나라는 논란까지 번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청문회가 있는데요. 예. 논문 표절과 뭐 중복 사용과 관련해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이제 예.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맞습니다. 가장 열심히 좀 지적을 했던 예,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조차 표절이 심각하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좀 학계에서도 지적을 받고 정교조까지도 안 된다고 할 정도면 청문회 전에 정리할 법도 한데 글쎄 말입니다. 왜 가는 걸까요? 청문회까지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이 검증 시스템 누가 추천했느냐, 예. 왜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추천을 그만하면 됐지 강행했느냐. 예전에 예.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이만한 비판이 나오면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곧바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김영삼 정부 초기에 개혁의 동력을 유지했던 것이거든요. 그 개혁의 동력으로 하나의 척결도 하고, 네. 뭐 군부가 완전히 이제 쿠데타를 꿈도 못 꾸도록 완전히 하나의를 다 척결했죠. 예. 또 하나
이제 금융실명제도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가능할까 싶었던 일을 정부학습과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조각 검증에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은 당시 김영삼 정부 때처럼 김영삼 대통령처럼 빨리빨리 처리하고 사과하는 것이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에 나은 편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제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는 예. 뭐냐니까 이 논문 표절이 심각하죠. 다 누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뭘 표절하면서 그 한영 전환 오타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처참한 광경이 드러나고 말았는데 더 큰 문제는 네.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 제자의 논문들이 아니라 그 내 논문인데 제자들이 자기 이름 올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실질적 저자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럼 제자가 제자들은 그 학위가 박탈돼야 됩니다. 그럼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 학위를 바탕으로 갖고 있는 현재 교수직 같은 것도 다 박탈되는 것이죠. 이거는 글쎄 이게 정상적으로 뭐 교수 정말 교수고 제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은 제자가 뭐 정말 예. 제자를 이제 완전히 밟고 제자의 교수직도 박탈하고 제자의 논문도 스스로 이렇게 논문도 학위도 박탈될 수 있는 처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진실 게임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 그러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예. 스스로 지금 큰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 해명을 하다 보니 이제 제자들을 좀 궁지에 모는 식의 해명이 좀 나온 이건 거군요. 제자들 궁지에 몰 뿐 아니라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이제 벼락벼락 끝에서 그냥 바로 선거예요. 여기서 예.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제자들이 엄청난 진실 게임인데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침묵하고 있을 텐데 네. 나중에 이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때 그걸 정정하거나 뭘 하지 않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제자들의 학위 논문은 박탈돼야 됩니다. 이건 학계 엄정한 그 룰에 따라서. 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을 스스로 거짓 해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거짓 해명이 본인한테 더 심각한 타격이 올 테고 그 딜레마에 엄청난 딜레마에 예. 빠진 셈입니다. 오늘 뭐 한번 어떤 소명을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뭐 당내 상황도 좀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질문 네, 하나만 네.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뭐 전환길 강사도 오고 뭐 이런 행사였는데 여기 당 지도부가 좀 몰려간 거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어게인, 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를 외치는 모임이었는데 여기에 지도부가 가는 게 맞는 방향이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지도부가 모든 의원들 행사에 다 가는 것인데 뭐 그런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뒤에 지적한 걸 보니까 좀 더 엄밀해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지금 모든 의원들이 예. 이제 서로 그 격려차 일종의 이게 뭐라 할까요? 십시일반 해준다 그럴까? 지금 상대 어떤 의원들이 토론회를 하면은 네. 그 취지를 꼭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내용을 뭐 꼼꼼히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참석을 해주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윤상현 의원 토론회입니다. 네. 뭐 이렇게만 듣고 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불구지고 보니까 조금 그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도 뭐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한다. 그건 이제 쭉 이렇게 게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실에 애들 다들 참여를 해줍니다. 또 이게 또 예. 일종의 품앗이처럼 되어서 네. 근데 한 번도 안 가면은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뭐 품앗이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왔는데 네. 또 원내대표다 보니까 특별히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이제 많은 의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분이잖아요. 예. 한 분 한 분 표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되는. 보상해주는 그런 정도 있을 그리고 뭐 텐데. 윤상현 의원은 지금 특검 뭐 조사 대상도 올라서 뭐 압수수색을 받으시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지금 검찰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거 있나 뭐 네. 근데 뭐 그 영장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을 보니까 최영도 의원은 반성문 릴레이에 동참하신 분이다. 뭐 예.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예. 조금의 반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사실 혁신위원이시잖아요. 네네. 혁신위에서도 뭐 당원 당규에 사죄를 담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8개의 혁신안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혁신안이 굴러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의 어떤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행사가 국회에서 뭐 윤상현 의원, 장동영 의원 주도로 열리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는 행보인데. 혁신위는 이제 저도 아침부터 언론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가 혁신위원이긴 하지만 우선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혁신위는 우리 윤희숙 위원장하고 또 호준석 대변인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위 안에 대해서 이건 이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또 의원총회 또 당원 투표를 거치면서 좀 더 다듬어지고 예. 조금 더 조금 더 혁신적인 안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지고 위원들까지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네. 말을 안 하는데 다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위를 굳이 발족시키고 한 것은 우리 당 스스로가 또 당 원내대표나 비상대책위원회도 혁신하게 무슨 뜻입니까? 혁신한 말이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예. 가죽을 벗기고. 벗겨내는 네. 가죽을 벗겨내고 한골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각오를 굳이 이름에 붙여서 하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조만간 이제 의원총회라든가 그 통해서 지금 혁신에서 논의된 안들이 네. 당원 투표로까지 이어져서 좀 분명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난 그게 전당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이 새롭게 국민들의 신뢰를 그나마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은 전당대 자체가 혁신 전당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당으로서 심각한 위기거든요. 네.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고 더구나 뭐 여러 가지 상당히 그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했던 TK에서까지도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험을 보더라도 지난 2017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역사적 경험을 잘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알고 있는 바들을 공론을 모아서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절차상 이런 절차가 좋겠다 저런 절차가 좋겠다 또 이런 방식도 늘 하던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정말 진심이 담기고 진지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안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혁신안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당에서 나옵니다만 생각하시기로는 전당대회 때 뭐 전당대회와 함께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관철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결국엔 거네요. 저는 뭐 당원 투표가 예.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저는 우리 당원들의 여러 투표 결과 예컨대 전당대회라든가 대통령 후보 선출이라든가 예.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게 정치 평론가들이라든가 또 이른바 뭐 당의 주류라든가 하는 사람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집단지성 같은 게 발휘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믿는 셈이고 무엇보다 뚜렷한 것은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신뢰를 잃었다는 것. 특히 그동안 전통적이고 확고한 지지자들조차도 이 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정당의 기본, 그 민주주의와 우리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구나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네.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끌어왔던 몫은 우리 당과 우리 앞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과도 다 있었지만 그런 공을 더욱 키우게 돼야 될 텐데 벌써 2번씩이나 대통령을 우리 당에서 배출한 네. 대통령을 탄핵이 탄핵당하는 되었죠. 네.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 정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당을 정말로 혁신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그걸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당 원내 의원들과 또 당의 주요한 인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인가. 근데 이런 것이 좀 반성합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네. 근데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그러면 반성과 그래서 저희들 슬로건이 반성, 책임 그리고 변화입니다. 예, 그런 반성, 책임, 변화라는 세 가지의 그 기조 위에서 정말 맞도록 국민들이 뭐 혁신안이라고 냈는데 또 제가 사과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은 그건 그쵸. 더 추락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고 짧은 기간이지만 더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어쨌거나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기 신념이 옳았더라도 그건 신념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은 책임윤리, 결과에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뜻이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과에 대해서 딴소리를 갈 것 같으면. 네. 어쨌든 엄청난 짐과 지금 우리가 엄청난 무게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걸 짊어지고 가려면 책임을 져야 되고 짊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정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혁신안에 대해서는 의지는 좀 확고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당에서 혁신안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그리고 정치 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